어머닌, 이 집 파출부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일은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챙겨드려야 해요?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손녀를 키우며 이 집을 지켰어요. 며느리는 가족들이 있는 곳 앞에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뒤에서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에 파출부 하나 있어서 편해.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가 바뀌길 기다렸고 아들이 알아주길 바랐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닌, 이 집 파출부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일은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챙겨드려야 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눈빛엔 조롱이 가득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급 가정부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냐, 너 잘 걸렸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는 소문난 인생극장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 김순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혼자 이 집을 지켜왔죠. 5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베란다에 걸어둔 빨래가 바람에 나풀거렸죠. 식탁엔 막 지은 밥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서는 아들이었죠. 무뚝뚝했지만 제가 차려준 밥은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말없이 숟가락을 들더군요. 며느리 지영이가 거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째였지만 아직도 단장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었죠.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죠. 교복 입은 채 가방을 메고 식탁에 앉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제 음식을 좋아해 줬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회사로, 손녀는 학교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니 집안엔 저와 며느리만 남았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늘 이런 식이었죠. 아침엔 없고 점심엔 약속이 있고 저녁엔 늦습니다.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니 며느리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쳤더군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주웠습니다. 며느리의 긴 생머리였어요.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아들 와이셔츠, 며느리 블라우스, 손녀 체육복. 하나하나 접으며 생각했죠.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며느리 앞으로 온 명품 쇼핑백 3개나 왔더군요.
상자를 거실에 놓아두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소파에 벌렁 누우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물을 썰고 미역국을 끓였죠.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손녀도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죠. 저는 국을 떠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밥만 먹었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저녁을 끝내고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나 오늘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었어. 레스토랑 분위기 좋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 집엔 파출부 하나 있어서 편해. 어머니가 다 해주시거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파출부.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응, 나는 손 하나 안 까딱해. 편하긴 한데, 뭐 그냥 시어머니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조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주방 불을 껐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죠. 파출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참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가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거라 믿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를 파출부 취급할까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됐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외출을 반복했어요. 명품 쇼핑백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죠. 웃음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죠. 우리가 다 먹여 살리는 거지 뭐.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먹여 살린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먹여 살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끝내고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더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먹여 살린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손녀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며느리도 거의 동시에 들어왔죠. 다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들이 건강을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죠. 아들은 제 나이를 언급하며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쉬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가 쉬면 집안일을 누가 하냐는 듯한 시선이었죠. 손녀 수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날카롭게 말했죠. 아들은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아들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말을 심하게 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고생 많이 한 걸 안다고 며느리도 알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약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제대로 타이르지는 못하는 아들이었죠.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빨래를 개다가 블라우스 주름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며 불평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블라우스를 들고 갔어요. 하지만 정작 다시 다리지는 않더군요. 그냥 옷장에 넣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를 불러 거실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집안 살림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제게 이해를 구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다며 자신들도 힘들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손목에 찬 새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전 택배로 받은 명품 시계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자고요. 제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식재료비, 생필품비. 그것도 최소한으로 아껴 쓰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득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칸에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토지 문서, 통장, 주식 증서. 손가락으로 그 서류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죠. 이 집이 사실은 누구 명의인지,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도 결국 제 가족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아들이 먼저 나와 앉았고 며느리가 그 뒤를 따랐죠.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싱겁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제가 소금을 더 넣겠다고 하자 이미 다 차려놨는데 뭐 하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녀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괜찮으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죠. 식사가 끝나고 다들 각자 갈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며느리가 다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친구를 만난다며 저녁이 늦을 거라고 말했죠.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며느리가 놓고 간 잡지가 있었어요. 명품 화보가 가득한 패션지였죠. 가방, 시계, 신발. 모두 수백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자던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있었죠. 잡지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가 또다시 상자를 들고 있었죠. 며느리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받아 거실에 놓으니 벌써 5개째였어요. 생활비를 줄이자던 며느리의 명품 쇼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며느리도 돌아왔죠. 얼굴이 화사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너무 재밌었다며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고 말했습니다. 코트를 사야 한다고 했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래도 하나쯤은 사야 한다며 계절도 바뀌는데 언제 사냐고 따졌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손녀가 눈치를 보며 밥만 먹었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고생하시는데 자신들이 너무 쓰는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요? 어머니는 원래 집안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가 원래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죠.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뭐가 잘못됐냐며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이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제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아들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말을 좀 심하게 했다며 기분 나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아들은 제가 예전부터 고생 많이 한 걸 안다고 며느리도 알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약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제대로 타이르지는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토지 문서 5장, 통장 3개, 주식 증서 한 묶음.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조용히 모으고 조용히 불려서 이만큼 만들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서류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진 비밀을 알게 될까요? 서랍 속 서류들은 언제 세상에 드러날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아침에 인사를 건네고 외출할 때도 밝게 웃으며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외출했고 집엔 저와 손녀만 남았어요. 손녀 수빈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책을 한 권 들고 있었죠. 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책을 펼치더니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힐끔 쳐다보더군요. 한참 후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힘드시냐고 물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아이가 살며시 잡았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말했죠.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4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어른처럼 또렷했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열심히 사시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누군가는 참아야 하고 누군가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는 불공평하다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한테 잘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아 책을 읽었고 저는 뜨개질을 했어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밝은 목소리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어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신이 나서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코트, 가방, 신발. 모두 명품이었어요. 예쁘냐고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예쁘다고 답했죠.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가 오늘 쇼핑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할인을 많이 받았다며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샀다고 자랑했죠. 아들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손녀가 조용히 제 눈치를 봤어요. 아이는 알고 있었죠. 엄마가 또 돈을 많이 썼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손녀가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며 제 옆에 섰어요. 아이가 행주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쇼핑을 했다고 아빠가 생활비 줄이자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답했죠. 아이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봤어요. 화나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참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할머니는 강하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손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겉으로 친절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제 몫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녀가 학원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죠. 저는 부엌에서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삶았어요. 아이를 부르며 와서 먹으라고 했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셨냐고. 저는 아이가 늦게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손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물었죠. 왜 우냐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만 자기를 챙겨준다고, 엄마 아빠는 관심도 없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도 외로웠던 거예요. 이 집에서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죠. 저는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쁘셔서 그런 거라고, 아이를 사랑하시는 건 똑같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말했죠. 눈물을 닦고 웃는 얼굴이 애처로웠어요. 그날 밤 손녀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저와 손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관심했고 며느리는 이기적이었죠. 하지만 손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가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잘만 하면 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승진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답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외출했습니다. 집엔 다시 저 혼자 남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베란다 화분의 꽃들이 흔들렸죠.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미숙이었어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그렇다고 답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챘죠. 저는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며느리한테 또 당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죠. 친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넘어가긴 뭘 넘어가냐고, 그러다 병 난다고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라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지만 친구만은 제 편이었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답했죠. 며느리는 무심하게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관심이 없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친구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친구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며느리한테 당하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가족인데 어쩌겠냐고 답했죠. 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재산이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하냐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건 제가 약해 보여서라고 말했죠. 아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냐고, 그 며느리한테도 다 주려고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가 가진 걸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이번에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 앞에서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친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친구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냐고 물었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친구가 해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위로와 친구의 조언이 제게 작은 힘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참을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손녀의 위로만으로 충분할까요? 친구의 조언대로 제 재산을 드러내야 할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밥을 먹으며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앉아 있었죠. 손녀도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일어났죠. 손녀만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게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손녀가 학교를 마치고 일찍 돌아왔어요. 평소엔 학원에 가는데 오늘은 바로 집으로 왔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며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방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어요. 평소엔 거실에만 있던 사람이었죠.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 반찬이 별로 없네요. 요즘 장 안 보세요? 저는 며칠 전에 봤다고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생활비를 주는데 뭐에 쓰시는지 모르겠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뭐에 쓰냐고요. 저는 생활비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식재료비도 생필품비도 모두 제 돈으로 샀어요. 남편이 남긴 연금으로 근근히 꾸려가고 있었죠.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고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녀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요즘 반찬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국도 싱겁고.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닿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통장을 못 찾은 적도 건망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그런 거겠죠. 조금씩 관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걱정되네.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를 멈췄어요. 제가 지나가자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지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뭘 깜빡했는데?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을 못 찾으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며칠 전엔 약속 시간도 잊으셨다고. 제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며느리가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아들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죠.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아들은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만 보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마저 저를 피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먹으라고 불렀지만 배부르다며 문을 열지 않았죠. 저는 손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말했어요. 수빈아,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니? 한참 후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잠가놓은 거였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 간 뒤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수빈이한테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빈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데요. 할머니가 자꾸 슬픈 이야기만 하신다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손녀에게 슬픈 이야기를 한 적도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시기잖아요. 조금 조심해 주세요. 가족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우리 모두 어머니를 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은 며느리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이 모였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밥만 먹었고 며느리는 손녀에게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손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혼자였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가 드시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죠.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인 위로였죠. 지영이 말로는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던데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남았어요. 싱크대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가족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죠. 손녀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며느리의 이간질은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러는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가족들은 왜 며느리 말만 믿고 저는 믿지 않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며느리의 거짓말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 견뎌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가족들은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외로움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는 아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밥을 차렸지만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짜다는 듯 물을 마셨죠. 아들은 그저 빨리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학교에 갔어요. 다들 떠나고 나면 집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만은 집에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요즘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해졌어. 자꾸 헛소리 하시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병원은 아직 안 가봤어. 본인이 안 가신다고 하셔서. 근데 곧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빨리 요양원 같은 데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집에 계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도 없잖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있나 싶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부엌을 나와 거실을 지나는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였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이 모였지만 여전히 침묵만 흘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요양원 상담을 받아봤다고, 비용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했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피했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손녀는 방에만 있었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밥을 해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장을 이렇게밖에 못 보세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조금만 샀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요? 생활비를 매달 드리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매달 30만 원씩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데. 이제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지영이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소리 지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쳐요. 아들이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이따가 찾아뵐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완벽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만 믿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도 힘들어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칠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방 안은 고요했죠. 요양원. 며느리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밥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은 먼저 먹고 간 것 같았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제 가면도 벗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닌 이 집 파출부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일은 그거잖아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먹여 살려드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밥이나 해주시고 청소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요양원 가기 싫으시면 조용히 사세요.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도 없잖아요. 이 집도 우리 거, 통장도 우리 거.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파출부, 얹혀 사는 사람,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파출부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처음으로 참지 못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칸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토지 문서 5장,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제주도. 남편이 일찍부터 사두었던 땅들이었죠. 지금 시세로는 수십억 원이 넘을 거예요. 통장 3개, 1억 원이 넘는 예금과 정기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식 증서 한 묶음, 대기업 주식들이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것들이죠. 이 집의 등기부등본, 집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바꾸려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대로 뒀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이만큼 가진 게 있다는 걸. 자신이 얹혀 산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숙아, 순자야, 왜 목소리가 그래?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미숙아,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로 나올래? 카페로 갈게. 30분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볼 일 있어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미숙이 벌써 와 있었어요. 순자야. 친구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이간질, 가족들의 외면,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 며느리가 한 말까지.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 나쁜 년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참아. 내가 가진 거 다 보여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보여줄 거야.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친구에게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친구가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순자야, 이게 다 내 거야? 응, 남편이 남긴 거야. 며느리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친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면 기절하겠네. 저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미수가,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일단 변호사를 만나야 해. 법적으로 내 권리를 확실히 해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지 마. 차근차근 준비해. 확실하게 해야 해. 친구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해야 했죠. 그날 오후 친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어요. 친구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카페를 나설 때 친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힘내. 이제 내 차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며느리에게 제대로 보여줄 거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봤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오래 나가셨네요. 요즘 밖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난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서류들이 곧 빛을 볼 거라는 걸 알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당당했어요. 며느리가 국이 싱겁다고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밥을 먹었죠.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손녀가 학교에 간 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이야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자리가 금방 차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친구 미숙이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제 명의라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가 웃었어요. 이 집은 부인 명의입니다. 누가 누구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재산 명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라고 했어요. 저는 모두 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저를 불렀어요.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결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더 좋아요. 여기선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아들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이제 준비됐어. 그래.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좋아.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가라앉았죠.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파출부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걸. 토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며느리는 진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뒤따라 나왔고 손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 후에 가족회의를 하고 싶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다들 거실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오후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꼭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1시간이면 된다고 답했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토지 문서, 통장, 주식 증서, 등기부등본 모두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고 저는 준비됐다고 답했어요. 친구가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차렸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만 가끔 아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고 손녀는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모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짜증난 표정이었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어요. 아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토지 문서라고 서울 강남에 땅 2필지, 경기도 분당에 땅 2필지, 제주도에 땅 1필지가 있고 모두 제 명이라고 말했죠.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이라고 3개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식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업 주식들이고 시가로 약 3억 원어치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라고, 이 집은 제 명이라고 말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라고
남편이 평생 모은 거고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했죠.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겼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파출부라고 했다고, 얹혀 산다고 했다고, 생활비를 받아서 쓴다고도 했다고 상기시켰어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라.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집주인이야.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말끝을 흐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착각했다고,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제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했고 가족들한테 이간질했다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다 들었다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다 들었다고 말했죠.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녀가 소파에서 조그맣게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제가 누군지, 제가 뭘 가진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안 늦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엎드려 울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제 방에 있을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어요. 드디어 보여줬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숙이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저는 다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가 잘했다고, 시원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긴 한데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답했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죠.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손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할머니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죠.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한 말을 믿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녀가 방으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진실을 말했어요. 그들에게 보여줬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가족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했죠.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제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차린 밥을 먹었어요. 국은 좀 싱거웠고 반찬은 간이 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어요. 청소도 며느리가 했습니다. 빨래도 개고 화장실도 닦았죠. 명품 가방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고 하이힐 대신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제게 필요한 게 없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답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늦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영아, 넌 내가 치매 걸렸다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넌 나를 파출부라고 불렀어. 친구들한테 자랑했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시어머니인지.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은.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들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집 비워. 부동산에 벌써 연락했어.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못해? 내 집이야. 내가 처분하는 거야. 아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대출 받든 전세 얻든 월세 살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영아, 넌 나보고 파출부라고 했잖아. 얹혀 산다고 했지.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얹혀 살았는지 알겠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는 제주도 집에서 살 거야. 너희는 알아서 해.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방학 때 제주도로 놀러 오라고 말했어요. 아이를 놓아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 집만은 안 돼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왜 안 돼? 내 집이 아니잖아.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숙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정말 집 파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다고 말했죠. 친구가 웃었습니다. 잘했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죠.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사둔 제주도 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곳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깨끗했습니다. 관리인이 잘 관리해둔 덕분이었죠.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닷소리만 들렸죠. 편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었어요. 간단하게 차려도 맛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오랜만에 하는 취미 생활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가격에 팔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만은 팔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애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이 팔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가격이었죠.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넓은 거실도 명품을 보관하던 드레스룸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손녀만 방학 때 제주도로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냐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이제 자유로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손녀가 돌아갔어요. 아이를 공항에 배웅하며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세월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무관심, 손녀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어요. 제 마음을 지켰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참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제 선택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알 거예요.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죠. 저는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었죠. 남은 인생, 저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허락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겠죠. 잘했다고, 당신답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로 살고 싶었습니다. 김순자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 삼켰던 말들, 숨겼던 분노가 모두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서운해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야 여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저는 온전히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 겁니다. 자유롭게 살 겁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이제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행복할 거야.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